안녕하세요. 저는 조순영이라고 합니다. 아들 며느리 참교육시킬 수밖에 없었던 제 사연 좀 들어주세요.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습니다. 제 생일이었지요. 환갑도 지난 마당에 생일이랄 게 뭐 대수겠냐마는 아들 녀석이 그래도 미역국은 끓여주겠다며 아침부터 부산을 떨었습니다. 물론 그 옆에는 며느리가 팔짱을 낀 채 소파에 늘어져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지만요. 그 녀석이 차린 생일상은 단출했지만 그래도 제 딴에는 성의를 보인 것이니 못 이기는 척 받아먹었습니다. 그래, 엄마 생일이라고 미역국도 끓일 줄 알고. 우리 아들 다 컸네. 제가 애써 웃으며 말하자 아들놈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엄마, 내가 언제까지 애인 줄 알아? 나도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그 가장이라는 말이 어찌나 공허하게 들리던지. 제 속에서는 천불이 났지만 좋은 날이니 참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문제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과일이라도 깎아 먹으려 소파에 마주 앉았을 때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인상을 팍 쓰더니 입을 삐죽 내밀더군요. 어머님, 저희 이 집 진짜 너무 답답해요. 다음 주에 제 친구 결혼하는데 시혼집이 글쎄 강남의 으리으리한 주상복합이래요. 거기 갔다 오면 우리 집은 정말 들어오기가 싫어요. 한숨과 함께 내뱉는 말에는 노골적인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들놈은 또 그걸 가만히 듣고만 있지 못하고 한술 더 떴지요. 맞아, 엄마. 솔직히 여기 임대 아파트 우리 나이에 살기엔 좀 그렇잖아. 친구들한테 어디 산다고 말하기도 쪽팔리고.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것들이 지금 누구 앞에서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건가. 매달 생활비며 관리비까지 제가 다 대주고 있는 이 집이 저것들에게는 그저 쪽팔린 공간일 뿐이라니. 분노로 눈앞이 아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한술 더 떠 거의 울상이 되어 하소연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명절 때 친척들 오셔도 이 좁은 집에 모시기도 그렇고 솔직히 제 친구들은 남편들이 다 능력 있어서 번듯한 아파트에 외제차 끌고 다니는데 저는 이게 뭐예요? 맨날 어머님한테 손 벌리는 것도 지긋지긋하고요. 누가 들으면 제가 억지로 저것들을 붙잡아두고 구박이라도 하는 줄 알겠어요. 손 벌리는 게 지긋지긋하면 나가서 돈을 벌 생각은 왜 안 하는 건지. 그리고 솔직히 이 동네 너무 후졌어요. 마트 가려고 해도 한참 걸어야 하고 주변에 제대로 된 카페 하나 없다니까요. 저도 좀 남들처럼 브런치도 즐기고 문화생활도 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숨 막혀서 못 살겠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급기야 짜증이 가득 담긴 투로 변했습니다. 아들놈은 옆에서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거봐, 엄마. 애가 저렇게 스트레스 받잖아. 우리도 이제 젊은 사람들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엄마가 조금만 더 보태주면 안 돼? 우리도 떳떳하게 살고 싶다고. 떳떳하게. 내 놈들이 말하는 떳떳함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제 등골을 빼먹으면서 남들 보기에 그럴듯하게 사는 게 떳떳한 삶이란 말인가. 저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었지요. 오냐, 니들 소원, 내가 제대로 들어주마.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물론 그 차분함 뒤에는 칼날 같은 냉정함이 숨겨져 있었지요. 그래, 알겠다. 니들이 이 집이 그렇게 쪽팔리고 숨 막힌단 말이지? 친구들 보기에도 창피하고 친척들 보기에도 민망하고 제 말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주걱거렸습니다. 네, 어머님. 제 마음 좀 알아주세요. 저희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그 간절한 표정 뒤에 숨겨진 얄팍한 계산이 훤히 보여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들놈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이제 독립해서 제대로 살고 싶어. 엄마도 이해해 주실 거죠? 독립.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오냐, 아가, 네 소원. 이 시어미가 제대로 한번 들어주마. 더 이상 쪽팔려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니는 일 없도록 아주 특별한 곳으로 보내주마. 거기서는 아무도 너희를 모르니 기죽을 일도 창피할 일도 없을 게다.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군요. 아마 제가 더 크고 좋은 아파트로 옮겨주겠다는 뜻으로 알아들은 모양입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금세 화색이 돌았습니다. 눈을 반짝이며 제게 바싹 다가앉더군요. 정말요, 어머님? 역시 어머님밖에 없어요. 그럼 혹시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신도시 새 아파트요? 아니면 설마 강남 쪽은 아니시죠? 에이, 설마요. 그래도 혹시 그 녀석은 잔뜩 기대에 부풀어 제잘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속으로 냉소를 삼켰어요. 강남. 강남보다 훨씬 더 공기 좋고 한적하고 너희들 독립 생활하기에 아주 딱 맞는 곳이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될 게다. 저는 짐짓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강남. 에이, 그런 데는 너무 복잡하고 시끄럽지 않니? 내가 너희를 위해 아주 조용하고 아늑한 곳을 마련해 두었단다. 아마 너희도 마음에 쏙 들게야.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아들 내외를 제 차에 태웠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는데요? 이렇게 아침부터 혹시 집 보러 가는 거예요? 며느리는 한껏 멋을 부린 채 잔뜩 들떠서 물었지요. 아들놈도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했습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한적한 국도로 접어들었고 주변 풍경은 점점 더 시골스러워졌습니다. 엄마, 근데 어디까지 가는 거야? 여기 너무 시골인데? 아들놈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저는 대답 대신 차창 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더 달려 차가 멈춰선 곳은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산골 마을의 외딴집 앞이었습니다. 아니, 집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폐가였지요. 마당에는 잡초가 사람 허리 높이까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대문짝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간신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창문은 성한 곳 없이 깨져 너덜거렸으며 군데군데 무너져 내린 흙벽 사이로는 휑한 내부가 들여다 보였습니다. 지붕 한쪽은 폭삭 주저앉아 하늘이 보일 지경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 끔찍한 광경에 입을 떡 벌리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여긴 어디예요? 왜 이런 데를? 며느리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와 폐가를 번갈아 쳐다보았지요. 저는 차에서 내려 그 폐가를 가리키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가 너희들의 새 집이다. 어떠냐? 이 정도면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쪽팔릴 일도 없겠지? 공기도 좋고 아주 한적하지 않니? 여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집인데 한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더니 이렇게 됐구나. 너희가 한번 땀 흘려서 사람 사는 집으로 만들어 보렴. 진정한 독립이 뭔지 몸소 체험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어? 제 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가 거의 까무러칠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싫어요. 이런 귀신 나올 것 같은 데서 어떻게 살아요? 저는 절대 못 살아요. 그 녀석은 바닥에 주저앉아 발버둥을 치며 악을 썼습니다. 아들놈도 사색이 되어 제게 달려들 기세였지요.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장난하는 거지? 우리 보고 이런 흉가에서 살라고? 이건 말도 안 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들의 절규와 발악이 한적한 시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싸늘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쪽팔리지 않는 삶 아니더냐? 이보다 더 완벽한 독립은 없을 게다. 짐은 알아서들 챙겨 옮기거라. 이제부터 여기서 내 놈들 힘으로 살아남아봐. 전기세, 수도세 걱정은 안 해도 되니 얼마나 좋으냐? 모든 것이 공짜인 자연 속에서 말이다.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망연자실하여 폐가 앞에 주저앉은 아들 내외의 모습은 참으로 볼만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그들의 웃음기 사라진 전원 생활이 잠옷 기대가 되었습니다. 시동을 걸자 제 입가에는 나도 모르게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야말로 저 철없는 것들이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한번 보게 될 테니까요. 제가 차를 몰아 그 지옥 같은 폐가를 떠난 뒤 한동안 아들 녀석과 며느리는 넋이 나간 사람들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산나무를 캐러 가시다 우연히 그 광경을 목격하셨는데 며느리는 아예 길바닥에 주저앉아 흙바닥을 치며 서럽게 통곡을 하고 아들놈은 연신 담배만 태워 물며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아마도 눈앞에 펼쳐진 처참한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을 테지요. 설마 진짜 우리 엄마가 우리더러 이런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살라고 하시는 건 아니겠지. 이건 그냥 겁만 주시려는 고약한 장난일 거야. 그런 신락 같은 희망, 혹은 헛된 기대를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음습한 산골의 어둠이 스멀스멀 기어나와 그들을 덮치기 시작하자 그들도 어쩔 수 없이 눈앞의 끔찍한 현실을 직시해야만 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느지막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짐은 다 옮겼느냐? 제 퉁명스러운 물음에 아들놈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엄마,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짐승도 이런 데서는 안 살 거예요. 이 녀석의 하소연에는 원망과 분노, 그리고 약간의 공포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으로 응수했습니다. 그래서 어여쁜 마누라랑 같이 길바닥에서 밤이슬 맞으며 오손도손 잘 테냐? 아니면 그토록 쪽팔려서 못 살겠다던 그 임대 아파트로 다시 기어 들어갈 테냐? 선택은 니놈들 자유다. 제 단호한 말에 아들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짐을 옮기기 시작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물론 이삿짐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단출했을 겁니다. 그동안 제 돈으로 사들였던 값비싼 옷가지나 가방, 폐물 따위는 이미 제멋대로 팔아치웠거나 어디다 숨겨뒀는지 들고 온 것이라고는 두툼한 겨울 이불 몇 채와 갈아입을 옷가지 몇 벌, 그리고 세면도구 정도가 전부였다고 해요. 그나마도 간신히 끌고 온 이불 보따리를 폐가 마루에 내려놓는 순간 수십 년은 묵었을 법한 먼지가 풀썩 일어앉으며 순식간에 그들의 행색을 더욱 꾀재재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집안으로 첫 발을 내디딘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거의 졸도할 지경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으악, 이게 집이라고요? 시어머니가 저희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돼지우리도 이것보다는 깨끗하겠네. 사방 벽에는 시커먼 거미줄이 을씨년스럽게 드리워져 있었고 바닥에는 흙먼지와 쥐똥,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벌레들의 사체가 발에 채일 정도로 뒹굴었습니다. 천장에서는 금방이라도 흙덩이가 우수수 쏟아질 듯 위태로워 보였고 코를 찌르는 퀴퀴한 곰팡내와 썩은 나무 냄새에 숨이 턱 막힐 지경이었어요. 부엌이라고 불리는 공간은 수십 년 묵은 시커먼 그을음과 기름때로 뒤덮여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웠고 하나밖에 없는 수도꼭지를 힘겹게 틀자 시뻘건 녹물이 찔끔거리다 이내 끊겨버렸습니다. 화장실은 더 가관이었지요. 마당 한 구석, 문짝도 위태롭게 반쯤 떨어져 나간 재래식 푸세식 변소. 그 안을 들여다본 며느리가 혼비백산하여 뒷걸음질 치는 모습은 보지 않아도 눈에 선했습니다. 나 여기서 단 하루도 못 살아. 아니, 단 한 시간도 못 있겠어. 여보, 우리 그냥 여기서 당장 나가자. 응? 여기서 사느니 차라리 서울역 가서 노숙하는 게 100배 1000배 낫겠어. 며느리는 거의 발악하듯 아들의 팔에 매달려 흔들며 절규했지만 아들 역시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는지 푹 꺼진 한숨만 연거푸 내쉴 뿐이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원초적인 공포, 그리고 감히 저에게 대놓고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뼛속까지 사무쳤을 원망이 역력했을 겁니다. 그 꼴을 상상하니 제 속이 다 후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어찌어찌 시간은 흘러 그들에게 지옥 같은 첫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전기가 들어올 리 만무하니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 트렁크에서 꺼내 던져준 낡고 녹슨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야 했지요. 칠흑 같은 어둠이 짙어지자 낮에도 음산했던 폐가는 더욱더 공포스러운 기운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잊을만 하면 귓가를 때리는 정체 모를 소리들. 바람이 불 때마다 덜컹거리며
곧 부서질 듯 삐걱대는 낡은 창문 소리. 어디선가 멀리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산짐승의 을씨년스러운 울음소리. 그리고 천장 위에서 바스락거리며 돌아다니는 쥐들의 소리까지. 며느리는 밤새도록 두꺼운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바들바들 떨었다고 합니다. 여보, 무서워. 나 너무 무서워. 귀신 나올 것 같단 말이야. 저 소리 안 들려? 아들에게 매달려 울며불며 밤을 지새웠다더군요. 아들놈 역시 무섭기는 매한가지였는지 며느리를 안고 다독이면서도 정작 자신의 목소리는 염소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고 해요.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아무 일 없을 거야. 설상가상으로 밤이 깊어지자 산골의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한여름이 아니었기에 해가 지자마자 싸늘한 한기가 뼈속까지 스며들었지요. 그들이 가져온 얇은 여름 이불 몇 장으로는 도저히 그 추위를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너무 추워. 여보, 나 발가락에 감각이 없어. 이러다 우리 둘 다 얼어 죽는 거 아니야? 며느리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아들은 제 체온으로라도 며느리를 덮여주려 있는 힘껏 끌어안았지만 그건 역시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뜬 눈으로 지옥 같은 첫날 밤을 추위와 공포, 그리고 지독한 배고픔 속에서 보내야만 했어요. 물론 저는 그 시간 보일러 따뜻하게 틀어놓은 제 집안방 침대에 누워 두 발 쭉 뻗고 아주 달고 깊은 잠을 잤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다. 이 철딱선이 없는 것들아. 세상살이가 얼마나 무섭고 힘든 것인지 이제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게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늦지막이 일어나 아침 식사까지 든든하게 챙겨 먹고 나서야 폐가로 향했습니다. 제 손에는 캠핑용 휴대용 가스버너 하나와 작은 코펠 세트, 그리고 담요 두어 장과 유통기한이 임박한 라면 대여섯 봉지가 들려 있었지요. 폐가에 도착하니 밤새 추위와 공포, 굶주림에 시달린 아들 내외의 몰골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고 얼굴은 푸석푸석했으며 입술은 새하얗게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제가 마당으로 들어서는 것을 발견한 며느리는 거의 기다렸다는 듯 혹은 마지막 구세주라도 만난 듯 저를 향해 비틀거리며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정말 다 잘못했어요. 제발 저희 좀 여기서 꺼내주세요. 네. 다시는 어머님 속상하게 하는 말 안 할게요. 뭐든지 다 할게요. 제발요.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로 애원하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매정하게 그 손을 뿌리치며 들고 온 물건들을 먼지 쌓인 마루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여기서는 앞으로 모든 것을 너희 두 사람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곳이란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배가 고프면 이걸로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밤에 추우면 이 담요라도 덮으렴. 아, 그리고 물은 저 아래쪽에 있는 작은 개울가에서 너희가 직접 길어다 써야 할 게다. 전기는 아직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나도 모르니 해가 지기 전에 알아서들 저녁 준비하고 잠자리도 미리 봐두는 게 좋을 것이다. 제 말에 아들놈은 거의 이성을 잃은 듯 제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저희랑 장난하세요? 이걸로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거예요? 당장 저희 여기서 나가게 해달란 말이에요. 저는 픽하고 짧게 웃으며 차분히 대꾸했지요. 글쎄다. 그건 앞으로 너희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니겠니? 그 넓고 좋다는 임대 아파트가 그렇게 쪽팔려서 단 하루도 못 살겠다며 악을 쓰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 잊은 것이냐? 여기는 보는 사람도 없고 너희 흉보는 사람도 없고 간섭하는 시어미도 없으니 얼마나 자유롭고 좋으냐? 너희 소원대로 이제 아무도 너희 사는 모습 모르니 얼마나 좋으냐? 실컷 안 쪽팔리게 이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보렴. 그들의 절망으로 일그러지는 표정을 뒤로하고 저는 유유히 그 지옥의 문턱을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자마자 참았던 웃음이 그제야 시원하게 터져나왔어요. 이렇게 속이 후련할 수가 있나. 앞으로 저 철없는 것들이 겪어야 할 고생길을 생각하니
절로 콧노래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다녀간 후 며칠 동안 아들 내외는 거의 반쯤 넋이 나간 상태로 혹은 망부석처럼 그 폐가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야 하는 법이고 굶주림 앞에서는 체면도 자존심도 다 부질없는 것이지요. 제가 주고 간 라면 몇 봉지도 금세 바닥을 드러내자 그들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몸을 움직이기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는 불을 피우는 일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여전히 산골의 기온은 쌀쌀했고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면 불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으니까요. 아들놈은 어릴 적 시골 할머니 댁에서 어깨너머로 보았던 기억을 더듬었는지 주변에서 마른 나뭇가지와 낙엽들을 긁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시에서 나고 자란 녀석이 제대로 된 불쏘시개를 찾을 리 만무했고 어설프게 모아온 나뭇가지들은 제가 던져주고 간 낡은 라이터 불꽃에도 좀처럼 쉽게 타오르지 않았습니다. 축축하게 젖어있던 나무는 매캐한 연기만 피워올릴 뿐 간절히 바라는 불꽃은 보여주지 않았지요. 며느리는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잔뜩 인상을 찌푸린 채 아들의 무능함을 타박하기 바빴습니다. 아, 정말 답답해 죽겠네.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거야? 우리 그냥 이대로 여기서 굶어 죽자는 심산이냐고. 이럴 거면 나 혼자라도 여기서 나갈 테니 그리 알아. 아들은 땀으로 범벅이 되고 연기에 눈물까지 글썽이며 얼굴이 시커멓게 그을린 채 콜록거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몇 시간 동안이나 불씨와의 처절한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흡사 문명의 이기를 처음 접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원시인의 몸짓과 하등 다를 바가 없었어요. 결국 해가 서산으로 완전히 넘어가 어둠이 깔릴 무렵에서야 간신히 작은 불씨를 살려 조촐한 모닥불을 피우는데 성공했을 때 아들놈은 거의 탈진 직전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작고 소중한 불꽃 앞에서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저 멍하니 온기를 쬐었다고 해요. 그 순간만큼은 서로에 대한 지긋지긋한 원망도 저에 대한 사무치는 분노도 잠시 잊었던 모양입니다. 힘겹게 피워낸 불로 그들은 드디어 며칠 만에 첫 끼니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메뉴는 제가 주고 간 봉지라면이었지요. 근처 개울에서 아들이 떠온 물을 콧펠에 붓고 라면을 끓이기 시작하는데 물 조절이며 불 조절이며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어떤 라면은 미처 익지도 않아 생면처럼 딱딱했고 어떤 라면은 국물이 너무 많아 싱거웠으며 어떤 라면은 국물도 없이 퉁퉁 불어터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폐가 마루에 아무렇게나 주저앉아 그들은 그야말로 형편없는 몰골의 라면을 허겁지겁 혹은 꾸역꾸역 삼켰습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기쁨보다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 가까워 보였지요. 며느리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다시 터뜨리며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듯 제 엄마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엄마, 나 좀 살려줘. 엄마, 시어머니가 우리를 이런 말도 안 되는 산속 폐가에 가둬놓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밤에는 춥고 무서워서 잠도 못 자겠어. 뱀 나올 것 같고 쥐도 돌아다니고 나 여기서 더는 못 버텨.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사돈의 목소리는 그러나 제가 예상했던 대로 얼음장처럼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다 그만한 이유와 깊은 생각이 있으셔서 그러시는 거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옛말도 있어. 그분 말씀 잘 새겨듣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행동해. 당분간은 나한테 이런 일로 전화해서 징징거릴 생각일랑 아예 하지도 말아라. 제가 미리 사돈에게 단단히 전화를 걸어 애들 버릇을 이번 기회에 아주 뿌리 뽑을 작정이니 혹여라도 며느리가 전화해서 눈물로 읍소하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 동정하거나 받아주지 마시라.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집안의 문제이니 제가 알아서 단단히 교육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던 것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유일한 동아줄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을 친정엄마의 냉담하고도 단호한 반응에 며느리는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 동안이나 서럽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 처절한 울음소리를 상상하니 어찌나 고소하고 통쾌하던지요. 제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들이 기거하는 폐가에는 예상치 못한 불청객들이 끊임없이 출몰하며 그들의 공포심을 극대화했습니다. 낮에는 마당의 무성한 풀숲에서 금방이라도 시커먼 독사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스르륵 스르륵 하는 소리가 들려와 두 사람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고, 밤이 되면 천장과 벽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쥐들의 날카로운 찍찍거리는 소리와 무언가를 갉아먹는 듯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그들의 가뜩이나 예민해진 신경을 더욱더 날카롭게 긁어댔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부엌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공간에서 설거지라고 해봤자 코펠에 남은 라면, 국물을 개울물로 대충 헹구는 수준이었겠지만, 설거지를 하다가 제 손바닥보다도 더 큰 시커먼 노래기벌레가 벽을 타고 스멀스멀 기어가는 것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즐겁을 하며 나자빠졌다고 합니다. 벌레, 저리 가라고. 여보, 빨리 와서 저것 좀 어떻게 해줘. 나 기절할 것 같아. 며느리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은 이제 그 음산한 폐가의 일상적인 배경음악처럼 되어버렸어요. 아들놈은 처음에는 마지못해 벌레를 잡아주거나 쫓아주기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런 일에도 지쳐가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역시 도시의 아파트에서 해충이라고는 모기나 바퀴벌레 정도만 보고 자란 온실 속의 화초였으니, 이런 야생의 환경과 그곳에 서식하는 온갖 혐오스러운 생물들이 편안하게 느껴질 리 만무했겠지요. 그들의 공포와 절망이 하루하루 깊어질수록 저는 오히려 더욱더 느긋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직 멀었다. 이 정도로 쉽게 무너지고 백기를 들 거라면 내가 처음부터 이런 극약 처방을 시작하지도 않았지. 저는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한계를 절감하고 그 과정에서 무언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깨닫게 되기를 그저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주 지독하고도 끈질긴 인내심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지옥 같은 폐가에서의 힘겨운 생활이 하루하루 기약 없이 이어지자 아들 내외는 서로에게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불만과 원망을 폭포수처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처지를 동정하는 듯 하다가도 이내 사소한 말 한마디가 발단이 되어 걷잡을 수 없는 말다툼으로 번졌고, 그것은 점차 서로를 향한 날 선 비난과 인격 모독적인 막말이 오가는 험악하고 추악한 싸움으로 발전해갔지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싸가지 없이 대들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딴 짐승 소굴 같은 데서 이 고생은 안 했을 거 아니냐고. 아들놈은 잔뜩 인상을 찌푸리고 핏대까지 세우며 며느리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도 조금도 지지 않고 눈을 희번덕이며 악을 쓰며 맞받아쳤어요. 뭐, 지금 나 때문에 이 사달이 났다는 거야? 웃기지도 않아. 당신은 그럼 뭐 했는데? 당신 엄마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우리를 협박할 때 당신은 옆에서 입도 뻥긋 못하고 멀뚱멀뚱 구경만 했잖아. 이 능력 없고 답답하고 한심한 인간아. 그러니 당신 엄마가 당신을 아직도 애 취급하면서 우습게 알지. 그들의 귀를 찢는 듯한 고성과 저속한 욕설이 적막하기 그지없던 깊은 산골짜기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한때는 뭐가 그리도 좋아서 서로에게 붙어 꿀 떨어지는 눈으로 바라보며 물고 빨고 하던 것들이 이제는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난 굶주린 짐승들처럼 으르렁거리며 싸워대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아무도 몰래 그들의 처참한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혀를 끌끌 찼지요. 저것들이 저러다가 둘 다 제풀에 지쳐 나가떨어지든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뭔가 깨닫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든지 하겠지. 하지만 아들 내외는 그야말로 더욱더 깊고 어두운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이제 서로를 탓하는 것조차 지쳤는지 번갈아가며 제게 거의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눈물로 애걸복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처절함 그 자체였지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다 잘못했어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어머님께 용서를 빌게요. 다시는 어머님 속상하게 하거나 실망시키는 일 절대로 없을 거예요. 제발 저희 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꺼내주세요. 네. 이제 그 임대 아파트가 쪽팔리다는 생각 같은 건 문구만큼도 안 들어요. 거기가 정말 천국이었어요, 어머님. 며느리는 전화기 너머로 거의 실신할 것처럼 콧물을 훌쩍이며 빌었고 아들놈 역시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목소리로 사정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있어. 여기서 더 있다가는 우리 둘 다 정말 미쳐버릴지도 몰라. 아니, 이미 반쯤은 미친 것 같아. 엄마,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줘. 응? 엄마가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 하지만 제 마음은 요지부동. 그야말로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그들의 애원을 잘랐습니다. 이제 와서 그렇게 빈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될 줄 알았더냐? 너희가 그토록 지긋지긋해하고 쪽팔려 하며 숨 막혀 하던 그 임대 아파트보다 오히려 여기가 너희에게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곳이 아니더냐? 여기서는 너희를 아는 사람도 없고 너희 사는 모습을 흉보는 사람도 없으니 남들 시선 신경 쓸 일도 없고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으냐? 나는 너희 두 사람이 이 폐가에서의 생활을 통해 진정으로 무언가를 뼈저리게 깨닫고 반성할 때까지는 절대 너희를 그곳에서 꺼내줄 생각이 추호도 없다. 그러니 쓸데없는 기대나 헛된 희망은 일찌감치 깨끗하게 접는 것이 너희 정신건강에 더 이로울 게다. 제 냉정하고도 가차없는 말에 그들은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아무 말도 잇지 못하고 거의 절규에 가까운 깊은 탄식과 함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처절한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조금의 동요도 없이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독하게 마음먹고 뿌리까지 모질게 대하지 않으면 저것들의 그릇된 신보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라난 버르장머리를 영영 고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인내심은 아직 바닥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저것들이 진정으로 무릎을 꿇고 변화된 모습을 보일 때까지 이 지독한 교육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들이 폐가에 둥지를 튼 지도 어언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었지요. 물론 둥지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처참하고 을씨년스러운 공간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동안 아들 내외는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공포와 싸우며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 던져주듯 놓고 가는 최소한의 식량과 땔감으로는 그들의 허기와 한기를 달래기에 턱없이 부족했기에 그들은 생존을 위해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변화라는 것이 자발적인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극한의 상황이 만들어낸 어쩔 수 없는 몸부림에 가까웠지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그들이 잠자는 공간 주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발 디딜 틈조차 없이 널브러져 있던 쓰레기와 흙먼지가 조금은 정돈되어 있었어요. 아마도 밤마다 기어나오는 정체 모를 벌레들과 퀴퀴한 냄새를 조금이라도 피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빗자루가 있을 리 만무하니 아들놈이 어디서 꺾어온 나뭇가지를 엮어 만든 조악한 비로 바닥을 쓰는 신용이라도 했던 것 같더군요. 며느리는 여전히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예전처럼 그저 주저앉아 울기만 하는 대신 아들이 쓸어낸 먼지를 낡은 신문지 조각에 담아 내다버리는 모습도 간간히 목격되었습니다. 하루는 아들놈이 삐걱거리는 방문짝을 고쳐보겠다고 나섰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연장 하나 없는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지요. 어디서 주워왔는지 녹슨 망치 하나를 들고 끙끙대며 문틀을 두들겨댔지만 오히려 문짝은 더 위태롭게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아, 진짜. 이것도 제대로 안 되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짜증 섞인 고함과 함께 망치를 내팽개치는 아들의 모습은 여전히 한심했지만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무언가를 스스로 해보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아주 미세한 변화의 조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뭔가에 집중하려 애쓰는 아들의 낯선 모습에서 저는 아주 희미한
정말 눈곱만큼의 기대감 같은 것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봄날 오후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기 시작하더니 금방이라도 장대비가 쏟아질 듯한 기세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후두득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폭우로 변했습니다. 지붕 한쪽이 이미 주저앉아 하늘이 뻥 뚫린 폐가는 비를 피할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방 안으로 사정없이 들이치는 빗물에 아들과 며느리는 허둥지둥하며 제가 던져주고 간 양동이며 냄비 등 물을 받을 만한 것들을 총동원해 받쳐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지요. 빗물은 그들의 유일한 잠자리마저 금세 흥건하게 적셔버렸습니다. 여보, 저기 지붕 좀 어떻게 해봐. 저기 구멍 난데 안 막으면 우리 오늘 밤 물바다에서 자야 할 판이라고. 다급해진 며느리가 아들을 향해 거의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평소 같으면 너가 해. 라거나 나보고 어쩌라고. 라며 짜증을 냈을 아들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는 어디서 구했는지 너덜너덜한 커다란 비닐 조각 하나를 들고 와 위태롭게 썩은 나무 사다리를 놓고 지붕으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비틀거리는 사다리와 미끄러운 지붕 때문에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한 아찔한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며느리는 평소의 앙칼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으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조심해. 그러다 떨어지면 큰일 나. 그냥 내려와. 아들은 빗물을 뒤집어 쓴 채 덜덜 떨면서도 필사적으로 비닐 조각을 이용해 지붕에 구멍난 부분을 얼기설기 덮었습니다. 완벽하게 비를 막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방 안으로 들이치던 빗줄기는 어느 정도 잦아들었습니다. 흠뻑 젖은 생쥐꼴이 된 채 마루로 내려온 아들과 역시나 비에 젖어 몰골이 말이 아니었던 며느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남아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아주 희미하게나마 함께라는 어떤 종류의 연대감 혹은 동지애 같은 것이 싹트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저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요. 며칠 뒤 저는 폐가에 다시 들렀습니다. 이번에는 낡은 호미와 삽자루 하나, 그리고 싸구려 채소 씨앗 몇 봉지를 마당 한 구석에 툭 던져 놓았습니다. 날도 이제 제법 따뜻해졌으니 심심하면 마당 구석에 텃밭이라도 한번 가꿔보렴. 운이 좋으면 가을에 공짜 채소라도 몇 포기 얻어먹을 수 있지 않겠니? 아니면 말고. 제 무심한 말투에 아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지금 저희 보고 이런 맨 땅에 농사라도 지으라는 말씀이세요?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는 아예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저희가 무슨 조선시대 머슴인 줄 아시나 봐요. 이런 걸 누가 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제가 두고 간 낡은 농기구와 씨앗 봉투를 마당 구석으로 걷어차 버리거나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방구석 한쪽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긴 했지만 그것들을 아주 없애버리지는 않더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뒤로 하고 돌아섰습니다. 아주 작고 볼품없는 씨앗이지만 그 씨앗이 그들의 척박하고 메마른 마음에 아주 조금이라도 뿌리를 내려 언젠가는 아주 작은 변화의 싹이라도 틔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정말 티끌만큼의 희망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폐가에서의 생활은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혹독하고 처절했습니다.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편히 잠을 자지도 못하는 비참한 생활이 하루하루 반복되자 결국 사달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콜록거리며 심상치 않은 기침을 하던 며느리가 끝내 몸져 눕고 만 것입니다. 불덩이처럼 뜨거운 열이 펄펄 끓었고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밤새도록 끙끙 앓았습니다. 제대로 된 약 한 봉지, 따뜻한 물 한 잔 제대로 마실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지요. 아들놈은 창백하게 질려 알아누운 며느리 곁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정신 좀 차려봐. 어디가 얼마나 아픈 거야? 그는 어디서 들었는지 미지근한 물에 적신 수건을 가져다 며느리의 뜨거운 이마를 연신 닦아주고 제가 전에 주고 갔던 누룽지 부스럭이라도 찾아내 멀건 죽처럼 끓여 먹여보려고 애썼습니다. 평소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아니 입에 대는 것조차 역겨워했을 그런 음식이었지만 며느리는 끙끙 앓는 와중에도 아들이 떠먹여주는 그 멀건 죽을 조금씩 받아 삼켰습니다. 살기 위한 본능이었을 테지요. 아들은 밤새도록 며느리 곁을 지키며 서툴지만 진심으로 간호를 했습니다. 물론 그의 간호라는 것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있을 리 만무했지만 그 모습은 분명 이전에 철없고 이기적이기만 했던 아들과는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어쩌면 그는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을 어렴풋이나마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며느리의 병세가 절정에 달했다가 간신히 한 고비를 넘기고 조금씩 차도를 보이기 시작할 무렵 뜻밖의 손님이 폐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적부터 저를 업어 키우다시피 하셨던 옆 동네의 박씨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산나물을 캐러 뒷산을 오르내리시다 우연히 폐가 굴뚝에서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고는 사람이 사는가 싶어 한번 들러보셨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 몹쓸 집에 대체 어떤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게요? 딱하기도 하지. 자네는 혹시 저 아래 사는 순영이 아들 아니던가? 박씨 할머니는 꾀재재한 행색의 아들놈을 금방 알아보고는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갑작스러운 어르신의 방문에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창백한 얼굴에 부스스한 머리, 남루한 옷차림으로 낯선 어른 앞에 나서는 것 자체가 끔찍한 수치심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아, 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아주 잠시 여기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쭈뼛거리며 간신히 대답했고 며느리는 아예 제 등 뒤로 숨어버리려 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그들의 딱한 행색과 폐가의 참혹한 모습을 번갈아 훑어보시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혀를 끌끌 차시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은 아마 산산조각이 났을 테지요. 번듯한 임대 아파트가 쪽팔려서 친구는커녕 친척들조차 초대할 수 없다고 악을 쓰던 그 오만했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들이 느껴야 할 진정한 쪽팔림의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끼니 때가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자 무료함과 허기를 견디다 못한 아들놈이 마당 구석에 제가 던져주고 갔던 채소 씨앗 봉투를 할 일 없이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낡은 호미를 들고 마당 한 구석의 굳은 땅을 힘겹게 파헤치기 시작하더군요. 별다른 기대나 생각 없이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한 혹은 지독한 배고픔을 잠시라도 잊기 위한 무의식적인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아들의 부질없는 행동을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며 쳐다보았지만 예전처럼 날카로운 비난을 퍼붓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지켜볼 뿐이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아들이 씨앗을 심었던 그 척박한 땅 위에 아주 작고 연약한 초록색 새싹 몇 개가 수줍은 듯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생명의 시작이었지만 그것은 분명한 변화의 신호였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그 작은 새싹들 앞에서 미동도 없이 가만히 쪼그려 앉아 그것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특별한 감정도 읽히지 않았지만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 보였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 연약하지만 끈질긴 생명에게서 어떤 희미한 희망, 혹은 삶의 아주 작은 의미 같은 것을 어렴풋이나마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미약하고 더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도 분명 무언가가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그들이 폐가에 내던져진 지도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여름의 문턱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봄의 끝자락은 짧았고 산골의 여름은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양철 조각과 다름없는 낡은 지붕 위에 사정없이 내리쬐었고 제대로 된 단열 시설이라고는 전혀 없는 폐가 내부는 그야말로 숨막히는 찜통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밤이라고 해서 더위가 가시는 것도 아니었지요. 한낮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습한 밤 공기가 찾아왔고 모기를 비롯한 온갖 날벌레들이 극성을 부려 잠시도 편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 더워 죽겠네. 땀 때문에 미치겠어. 그리고 이 모기들은 또 왜 이렇게 많아? 정말 살 수가 없어. 며느리는 손에 잡히는 것이라고는 없는 허공에 연신 부채질 신용을 하며 짜증을 있는 대로 부렸습니다. 그녀의 하얀 팔과 다리에는 이미 모기 물린 자국이 붉게 부풀어 올라보기 흉할 정도였습니다. 제대로 된 방충망은커녕 창문조차 성한 곳이 없는 폐가에서 여름을 나는 것은 그들에게는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은 고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가 가끔 가져다 주던 최소한의 비상식량과 라면, 같은 인스턴트 음식도 이제는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돈 한 푼 없는 그들에게 당장 하루하루의 끼니를 해결하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아들놈은 며칠을 거의 굶다시피 하더니 결국에는 주변 야산을 뒤져먹을 만한 것이라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릴 적 시골에서 보았던 기억을 더듬어 쑥이나 냉이 같은 봄나무를 조금씩 캐오기도 했고 운이 좋으면 산딸기나 머루 같은 야생 과일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만으로는 한창 때의 젊은 남녀의 허기를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요. 한 번은 제가 예전에 폐가 마루 밑에 슬쩍 두고 온 낡은 낚싯대를 발견하고는 반나절 넘게 개울가에서 씨름한 끝에 손가락만 한 피라미 몇 마리를 간신히 낚아오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비린내가 난다며 질색팔색을 했지만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주린 상태에서는 그런 것도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닥불에 그 작은 피라미드를 통째로 구워 허겁지겁 정신없이 나눠 먹었습니다. 그 모습은 한없이 처절하고 궁상맞았지만 한편으로는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는 인간의 원초적인 강인함을 보여주는 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장마가 시작될 무렵의 늦은 밤, 갑자기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거센 비바람이 미친 듯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낡고 썩을 대로 썩은 폐가는 금방이라도 통째로 날아가 버릴 것처럼 위태롭게 흔들렸고 사방의 벽과 지붕 틈으로 빗물이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미 한쪽 귀퉁이가 주저앉은 지붕은 이제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은 듯 더욱더 심하게 삐걱거렸고 급기야는 지붕을 지탱하던 석가래 하나가 요란한 소리와 함께 부러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지붕이 무너지려고 해. 며느리의 공포에 질린 다급한 외침에 아들은 칠흑 같은 어둠과 쏟아지는 빛 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았는지 마당 한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제법 굵은 통나무 하나를 어깨에 둘러매고 와서는 위태롭게 기울어져 가는 지붕의 한쪽을 받치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며느리도 처음에는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며 발만 동동 굴렀지만 이내 아들을 도와 함께 통나무를 밀고 당기며 사투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에게는 서로를 향한 원망이나 비난, 혹은 해묵은 불평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함께 이 위기를 넘기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하고도 원초적인 생존 본능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지요. 밤새도록 이어진 처절한 사투 끝에 그들은 간신히 폐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동이 트고 비바람이 언제 그랬냐는 듯 잦아들었을 때 폭풍우가 핥히고 간 엉망진창이 된 집의 몰골과 흙탕물 범벅이 된 서로의 처참한 모습을 마주보며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깊고 긴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지난밤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와 극한의 절망감,
그리고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안도감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함께라는 이름으로 아주 작은 성을 쌓아 올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또다시 계절의 옷을 갈아입어 찌는 듯한 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초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들 내외는 여전히 폐가에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들의 모습에서는 아주 미세하게나마 이전과는 다른 어떤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었지요. 물론 그 변화라는 것이 아직은 긍정적이라고 단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적어도 절망적인 상황에 마냥 주저앉아 울거나 서로를 탓하기만 하던 모습에서는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자연의 위협 앞에서 그들은 아주 느리지만 조금씩 생존하는 법을 터득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제가 아들 녀석에게 슬쩍 전화를 걸어 떠보았습니다. 내 서울 친구 녀석들 말이다. 너희가 아주 공기 좋은 시골에서 그림 같은 전원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니 몹시 궁금해하더구나. 조만간 너희 응원도 할 겸 한번 놀러 오고 싶다는데 어떠냐? 손님 맞이할 준비는 좀 되어 있느냐? 물론 그 그림 같은 전원생활 운운하는 말은 제가 살짝 과장하여 지어낸 것이었고 친구들이 오고 싶어 한다는 것도 반은 떠보는 심산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화기 너머로 아들놈의 기겁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친구들이요? 아니, 엄마. 걔들이 여길 왜 와요? 오지 말라고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 꼴이 어떤 줄 아시면서. 며느리 역시 옆에서 질색팔색을 했습니다. 절대 안 돼요. 이 몰골로 어떻게 친구들을 봐요? 하지만 저는 이미 며느리의 가장 친했던 옛 친구 두어 명에게 은근슬쩍 폐가의 주소와 함께 너희 친구가 아주 자연 속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으니 응원차 한번 다녀오면 어떻겠냐는 메시지를 흘려둔 뒤였습니다. 제 예상대로 며칠 뒤 주말 오후에 말끔하게 차려입은 며느리의 옛 친구 2명이 요란한 외제차를 몰고 먼지를 풀풀 날리며 폐가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폐가의 흉물스럽고도 처참한 모습과 그 앞에서 꾀재재한 몰골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있는 아들 내외를 보고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하고 경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희 정말 여기서 사는 거니 지금? 친구들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함께 노골적인 동정과 연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친구들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 역력했습니다. 며느리는 금방이라도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이었고 아들은 평소에 그 건들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어색하게 웃으며 더듬거렸습니다. 아, 그게 뭐. 우리가 좀 특별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하. 친구들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혹은 상황을 이해해 보려는 듯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자연 친화적인 곳이네. 공기는 정말 좋겠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 없는 말과 어색한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무겁고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친구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서둘러 변명을 둘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우리가 갑자기 서울에 급한 볼일이 생각나서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 미안하다.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제대로 연락할게. 그때는 맛있는 거라도 사들고 올게. 그들은 허둥지둥 외제차에 다시 올라타 마치 무서운 것에서 도망이라도 치듯 황급히 폐가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싸늘한 정적과 흙먼지, 그리고 아들 내외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좌절감과 뼈아픈 수치심뿐이었습니다. 어쩌면 노골적인 비난이나 조롱보다도 그 동정 어리고 안쓰러워하는 시선이 그들의 자존심에 더 큰 상처를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한때 그토록 번듯한 임대 아파트가 쪽팔리다고 악을 쓰던 며느리는 이제 그 누구보다 더 깊고 처절한 형태의 쪽팔림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떠난 후 폐가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아들은 마루 끝에 아무렇게나 걸터앉아 먼 산만 멍하니 바라보았고 며느리는 방구석에 등을 돌리고 웅크리고 앉아 아주 오랫동안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처음 폐가에 왔을 때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악을 쓰며 울부짖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울음이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절망과 끝 모를 자기 연민, 그리고 어쩌면 아주 희미한 후회가 뒤섞인 조용하고도 서러운 흐느낌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 모든 상황을 멀리서 전해 듣거나 혹은 가끔씩 몰래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아주 조금씩이나마 깨닫기 시작하는 것일까? 진정한 쪽팔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안락하고 편안했던 지난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이었는지를 말이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고도 험하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깊은 침묵과 쓰라린 눈물 속에서 저는 아주 작은 변화의 가능성을 어렴풋이나마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스스로 일어서기 위해서는 아마도 더 깊고 혹독한 성찰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 어느덧 가을의 끝자락, 겨울의 문턱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옷깃을 여미게 하는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어왔고 낮의 햇살도 예전만큼 따갑지 않았습니다. 폐가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고되고 불편했지만 그 속에서도 아주 작은, 정말 눈에 잘 띄지도 않을 만큼 미미한 희망의 불씨 같은 것들이 조금씩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가시적인 변화를 보인 것은 아들놈이 여름 초입에 무심코 마당 구석에 뿌려두었던 채소 씨앗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가닥 힘없이 돋아나던 새싹들이 계절의 변화와 함께 제법 모양을 갖춘 채소들로 자라나 있었지요. 물론 전문 농사꾼이 가꾼 것처럼 실하거나 풍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배추는 속이 제대로 차지 못해 엉성했고 무는 손가락만큼 가늘었으며 상추는 잎이 작고 볼품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그들의 서툰 손길과 무관심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라난 첫 수확물이었고 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을 겁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마당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그 볼품없는 배추 포기들을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가만히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아니 오히려 흉측하다고 타박했을 법한 몰골의 채소들이었지만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복잡하고도 미묘한 감정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했고 깊은 감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고 보잘것없는 생명들이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꿋꿋하게 자라난 것처럼 어쩌면 며느리의 그 메마르고 황폐했던 마음속에도 아주 작은 희망, 혹은 삶에 대한 아주 작은 긍정의 씨앗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움트고 있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아들놈 역시 아주 조금씩이지만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고 틈만 나면 요령을 피우거나 게으름을 부리려 했지만 예전처럼 모든 것을 무기력하게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폐가에 잠시 들렀을 때 그가 덜컹거리고 바람이 숭숭 들어오던 방문짝을 제법 단단하게 고쳐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전문가의 솜씨에 비할 바는 아니었지만 어디서 구했는지 나무 조각과 못 몇 개를 이용해 엉성하게나마 문틈을 막고 문짝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해 놓았더군요. 망치질 소리가 여전히 서툴고 어설프기는 했지만 몇 시간 동안 끙끙거리며 무언가를 스스로 고치고 만들어 보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일을 다 마치고 나서도 그는 별다른 내색 없이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훔칠 뿐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이걸 이렇게 힘들게 해냈다. 라며 온갖 생색을 내고도 남았을 녀석이었는데 말입니다. 어쩌면 그는 그 고되고 반복적인 노동 속에서 아주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성취감을 아주 조금씩 느끼기 시작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미미한 성취감이
그에게는 아주 작은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있기를 저는 속으로 바랐습니다. 가끔씩 폐가에 들를 때면 저는 그들의 그런 아주 작은 변화들을 애써 모르는 척 혹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척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마당 한 구석에 제법 그럴듯하게 자리를 잡은 그들의 초라한 텃밭과 예전보다는 아주 조금이나마 정돈된 듯한 집안의 모습을 천천히 둘러보고는 마치 혼잣말을 하듯 무심하게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제법 사람 사는 집이 되어가는 것 같기도 하구나. 그것은 칭찬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비난이나 조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제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말했을 뿐입니다.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아무 대답 없이 서로의 얼굴만 한동안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그 복잡한 눈빛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이 무언가를 깊이 느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은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느리고 더디지만 아주 조금씩 그들은 분명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부디 그들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저는 속으로 아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어느덧 폐가에서의 생활도 여러 계절을 지나 다시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늦가을의 끝자락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 길고도 혹독했던 시간 동안 아들 내외의 모습은 처음 폐가에 내던져졌을 때와는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남루하고 꾀죄죄한 행색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예전의 그 철없고 아나무인이던 치기 대신 삶의 고단함과 세상의 냉혹함을 경험한 자에게서나 볼 수 있는 어떤 진지함과 조심스러움이 희미하게 남아 어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잠시 폐가에 들렀을 때 아들놈이 먼저 제게 아주 어렵고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아주 작고 머뭇거렸지만 그 속에는 분명 어떤 절박함과 진심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저 엄마 혹시 아니 우리가 뭐라도 할 만한 일자리 같은 거 없을까요? 정말 어떤 일이든 상관없어요. 굳은 일이라도 괜찮아요. 며칠 뒤에는 며느리도 거의 비슷한 말을 제게 해왔습니다. 그녀 역시 잔뜩 풀이 죽은 얼굴로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어머님, 저도 이제는 뭐라도 일을 좀 하고 싶어요. 여기서 이렇게 지내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들의 입에서 일이라는 단어가 그것도 그토록 간절하고 절박한 표정으로 나온 것은 실로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기억 속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누군가의 강요나 등살에 못 이겨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입으로 자발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은 말입니다. 저는 아들 내외를 제 앞에 마주 앉히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처럼 반항적이거나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은 피로와 절망감, 그리고 일말의 수치심과 후회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어려 있었지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갑자기 어쩐 일로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이냐? 그동안은 일하는 것보다 이렇게 지내는 게 더 편하고 좋지 않았더냐? 제 다소 비꼬는 듯한 물음에 아들놈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살았던 그 임대 아파트. 사실 그렇게 쪽팔리거나 부끄러운 곳 아니었는데 저희가 너무 철이 없고 어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 며느리도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지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너무 어리고 생각이 짧았어요.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어요. 어머님께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가식이나 거짓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후회와 진심 어린 반성의 빛이 역력했지요. 저는 그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길고도 혹독했던 폐가에서의 생활이
그들에게는 그 어떤 값비싼 수업료보다도 더 혹독하고 뼈아픈 교훈을 준 셈입니다.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아주 희미한 온기가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좋다. 너희가 진심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나도 더는 너희를 이 험하고 불편한 곳에 붙잡아둘 생각은 없다.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 아주 잠깐이지만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놀라움과 함께 희미한 화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이어 그들의 기대를 단호하게 꺾으며 덧붙였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이 조건들을 너희가 모두 너희 힘으로 완수했을 때 그때 비로소 너희는 이곳을 떠나 진정한 독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너희 두 사람 모두 어떤 일이든 가리지 말고 정당한 노동을 통해 스스로 돈을 벌어야 한다. 둘째, 그렇게 너희 힘으로 번 돈을 한 푼 두 푼 착실히 모아서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새로운 월세집을 구할 최소한의 보증금을 너희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내가 예전에 얻어주었던 그 임대 아파트는 이제 너희 선택지에 없다. 너희는 너희 힘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야 한다. 셋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조건일 수도 있는데 너희가 이곳 폐가를 떠나기 전에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폐가를 너희 두 사람의 손으로 최소한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 물론 새 집처럼 완벽하게 수리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최소한 비바람을 제대로 막을 수 있고 밤에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으며 기본적인 취사와 위생을 해결할 수 있는 정도로 말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마지막 시험이자 너희 스스로에게 증명해야 할 과제다. 제 조건을 모두 들은 아들과 며느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잠시 망설임과 두려움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지만 이내 어떤 결연한 의지가 그들의 눈빛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서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제게 분명하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조건들 저희 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어떤 굳건한 의지와 비장함마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답을 들으며 속으로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이 지긋지긋한 싸움의 끝이, 그리고 어쩌면 그들 인생의 진정한 새로운 시작이 어렴풋이나마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제 앞에서 굳은 결심을 보인 다음 날부터 아들 내외의 일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이 한 일은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이었지요. 물론 대학 졸업장 외에는 변변한 경력 하나 없는 백수 부부에게 선뜻 일자리를 내어줄 만한 곳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아들놈은 그래도 남자라고 몇 군데의 사무직 아르바이트 자리에 기웃거려 보았지만 번번이 면접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예전에 잠깐 했던 카페 아르바이트 경력을 내세워 보았지만 이미 젊고 빠릿빠릿한 아이들이 그 자리를 다 꿰차고 앉은 지 오래였습니다. 며칠을 허탕치고 돌아와 풀이 죽어있던 아들놈에게 제가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 멀쩡한 몸뚱어리 폼으로 달고 다니는 게냐? 정 일자리가 없으면 당장 내일부터 새벽 인력시장이라도 나가보거라. 젊은 놈이 땀 흘려 돈 버는 걸 부끄러워해서야 쓰겠냐? 제 말에 아들은 처음에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이내 무언가를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정말로 난생 처음 인력시장에 나가 허드렛 일이라도 닥치는 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온몸이 부서질 듯한 고통과 생전 처음 해보는 막노동의 서름에 거의 반죽음이 되어 돌아왔지만 그는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다시 일터로 향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는지 동네 식당 몇 군데를 돌며 설거지나 홀 청소 자리라도 없냐고 수소문하고 다녔습니다. 결국 그녀는 한 허름한 백반집 주방 보조 겸 홀서빙 자리를 간신히 얻을 수 있었지요.
그렇게 아들은 건설 현장에서 먼지를 뒤집어쓰며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었고, 며느리는 식당 주방에서 뜨거운 김과 싸우며 산더미 같은 그릇을 닦고 손님들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퇴근 후 녹초가 되어 폐가로 돌아온 그들은 잠시 숨을 돌릴 틈도 없이 제가 내건 마지막 조건, 즉 폐가 수리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낮 동안의 고된 노동으로 온몸의 근육은 비명을 질렀고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그들은 서로를 다독이며 혹은 여전히 서로에게 짜증을 내기도 하면서 꾸역꾸역 망치질을 하고 톱질을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서툰 솜씨 때문에 애써 작업한 부분이 망가지기 일쑤였고 피곤함 때문에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아, 정말. 당신은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 박아? 비뚤어졌잖아. 그럼 너가 한번 해보든가. 하루 종일 서서 그릇 닦는 거랑 벽돌 나르는 거랑 같을 줄 알아? 하지만 예전의 싸움과는 그 양상이 조금 달랐습니다. 서로를 향한 비난 속에는 함께 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어떤 동질감, 혹은 전우애 같은 것이 아주 희미하게나마 묻어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이지만 서로의 지친 어깨를 주물러주거나 힘든 작업을 끝낸 뒤 등을 토닥여주는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모습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그들은 생애 처음으로 자신들의 땀으로 번 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물론 액수는 그들이 예전에 펑펑 써댔던 용돈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까맣게 때가 묻고 부르튼 손으로 월급 봉투를 받아들었고 며느리는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건네주는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한참 동안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그 돈을 앞에 놓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아들이 먼저 어렵게 입을 열었지요. 이 돈으로 일단 제일 낡은 창문부터 갈아 끼우는 게 어떨까? 밤에 너무 추워서.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당신 작업할 때 쓸 장갑이랑 따뜻한 내복이라도 하나 사. 맨날 손이 다쳐서 오잖아. 그들의 대화에는 더 이상 허황된 사치나 불필요한 과시욕은 없었습니다. 오직 생존을 위한 그리고 서로를 위한 아주 작고 소박한 배려만이 남아 있었지요. 저는 그들의 지치고 초라한 모습 너머에서 아주 작지만 단단하게 빛나기 시작하는 어떤 희망의 불씨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쉼없이 흘러 계절은 다시 깊은 가을을 지나 초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낮에는 각자의 일터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밤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와 폐가 수리에 매달리는 생활을 몇 달째 이어가고 있었지요. 그들의 노력은 더디지만 분명한 결과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흉물스럽기 짝이 없던 폐가가 아주 조금씩 사람이 사는 공간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손을 댄 곳은 바람이 숭숭 들어오던 창문과 문이었습니다. 아들은 인력시장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어설픈 기술과 주어들은 풍어를 총동원하여 어디서 구해왔는지 폐자재 더미에서 찾아낸 널빤지와 비닐을 이용해 깨진 창문을 막고 문틈을 메웠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살을 애는 듯한 외풍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게 되었지요. 며느리는 틈틈이 주변 야산에서 칡넝쿨이나 마른 풀잎 같은 것을 모아와 방바닥의 냉기를 조금이라도 막아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이 처음 가져왔던 낡은 이불 밑에 그것들을 두껍게 깔자 신기하게도 한기가 덜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주저앉았던 지붕 한쪽도 아들이 몇 날 며칠을 매달린 끝에 임시 방편으로나마 얼기설기 기둥을 세우고 비닐과 널빤지를 덮어 비가 새는 것을 막았습니다. 물론 모든 과정이 순조롭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은 아들이 큰맘 먹고 중고 연장 가게에서 외상으로 구해온 망치 자루가 수리 도중에 어이없이 부러져 버리는 바람에 며칠 동안 작업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또 한 번은 며느리가 정성껏 흙과 지푸라기를 섞어 방벽에 구멍을 메워 놓았는데 그날 밤 갑자기 내린 비에 힘없이 흘러내려 버려 망연자실하기도 했지요.
그럴 때마다 그들은 좌절하고 다투기도 했지만 예전처럼 쉽게 모든 것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방법을 찾아내고 서로에게 짜증을 내면서도 결국에는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망치 자루가 부러졌을 때는 며느리가 식당에서 얻어온 질긴 노끈으로 아들과 함께 부러진 부분을 칭칭 감아 임시로 고정해서 사용했고, 비에 흘러내린 벽은 다음 날 더 많은 지푸라기를 섞고 비닐을 덧대어 더욱 단단하게 보강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의 고된 노동과 시행착오 끝에 폐가는 마침내 사람이 살만한 최소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남루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적어도 비바람을 피할 수 있었고, 밤에는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바닥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으며, 깨끗하게 청소된 작은 공간에서 두 사람이 등을 기대고 잠을 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그들이 여름 내 조금씩 가꾸었던 작은 텃밭이 황량하게 변해 있었지만, 그곳에서 수확했던 몇 안 되는 호박이나 배추는 그들에게 잊지 못할 귀한 양식이 되어 주었지요. 어느 늦가을 저녁, 아궁이에 불을 지펴놓고 방바닥에 앉아 멀건 죽을 함께 나눠 먹던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들이 고쳐놓은 집안을 한동안 말없이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과 함께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어떤 성취감 같은 것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처음보다는 사람 사는 집 같아 보이기는 하네. 아들이 멋쩍은 듯 중얼거리자 며느리도 작은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그러게, 우리도 참 용케 버텼어. 그들의 대화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불평 대신 고된 시간을 함께 견뎌낸 동지애와 스스로에 대한 작은 대견함이 묻어나왔습니다. 그것은 분명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변화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겨울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입김이 나올 정도로 날씨가 추워졌지만 폐가 안은 예전과 달리 제법 사람 사는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지난 몇 달간의 약속대로 낮에는 각자의 일터에서 땀 흘려 일했고, 밤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와 폐가를 수리하고 정돈하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제 앞에 그들의 노력을 증명해 보일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폐가로 불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긴장감과 함께 어떤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폐가 마당에 들어서자 그들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조금은 정돈되고 깨끗해진 집안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비록 여전히 낡고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곳곳에는 그들의 땀과 노력이 깃든 흔적들이 역력했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된 방바닥, 비닐과 널빤지로 얼기설기지만 단단하게 막힌 창문, 임시 방편이지만 더 이상 비가 새지 않도록 수리된 지붕, 그리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훈훈한 온기가 감도는 방 안까지. 그들은 마치 시험을 치르는 학생처럼 제 앞에서 자신들이 해낸 결과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놈이 제게 작은 예금 통장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일해서 번 돈 조금씩 모은 거예요. 아직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희 힘으로. 통장에는 그들이 지난 몇 달간 건설 현장과 식당에서 뼈 빠지게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찍혀 있었습니다. 액수는 정말 보잘것없었지만 그 속에는 그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을 겁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들이 수리한 집안을 둘러보고 그들이 내민 통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어떤 따뜻함이 실려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애썼다. 정말 애썼어. 이 정도면 너희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충분히 알 것 같구나.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마치 큰 상이라도 받은 아이들처럼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낡은 열쇠 꾸러미 하나를 꺼내 그들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전에 그들이 그토록 쪽팔려 하고 벗어나고 싶어 했던 저의 작은 임대 아파트 열쇠였습니다.
이 집은 이제 너희의 힘으로 다시 얻은 집이나 마찬가지다. 내가 너희에게 이 집을 다시 주는 이유는 너희가 이곳 폐가에서 보낸 시간 동안 진정한 땀의 가치와 자립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깨달았으리라 믿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이제부터 이 집의 월세는 매달 너희 두 사람의 힘으로 벌어서 직접 내야 한다. 더 이상 내게 손 벌릴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 거라. 그것이 너희가 진정으로 독립하는 첫걸음이 될 거야. 제 말의 의미를 깨달은 아들과 며느리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다가 이내 서로를 마주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러나 이내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제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놈 역시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더 이상 예전의 그 철없고 오만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아들 내외는 자신들의 얼마 되지 않는, 그러나 이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해진 살림살이를 바리바리 챙겨 제가 다시 내어준 그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예전 폐가로 쫓겨나듯 향하던 발걸음과는 사뭇 다른 어떤 조심스러움과 함께 설렘마저 느껴지는 듯한 움직임이었어요. 그들이 트럭도 아닌 아들 녀석이 어디서 빌려온 낡은 손수레에 짐을 싣고 몇 번을 오가는 모습은 누가 보면 참으로 궁상맞다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제 눈에는 그 어떤 화려한 이삿짐 행렬보다도 값지고 대견해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것이 새 것이고 반짝이며 남들에게 과시할 만한 값비싼 물건들로 채워진 안락한 집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폐가에서 쓰던 손때 묻은 물건들, 그들이 직접 수리하고 닦아서 다시 쓰게 된 낡은 가재도구들이 대부분이었지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는 이전과 같은 불평이나 불만, 혹은 남루함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들의 두 손과 땀으로 이 작은 보금자리를 다시 얻었다는 벅찬 감격과 함께 조용하지만 단단한 자부심이 그들의 얼굴 가득히 배어나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남들에게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나 사는 형편이 쪽팔리다고 생각하지 않는 듯했어요. 오히려 지난 몇 달간 그 지옥 같던 폐가에서의 혹독했던 경험을 통해 얻은 삶의 지혜와 교훈, 그리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작지만 소중한 자신감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온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정들었던 고향집에 돌아온 사람들처럼 예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집안 구석구석을 정성껏 쓸고 닦았습니다. 며느리는 예전처럼 값비싼 인테리어 소품을 사다 채울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고 대신 깨끗한 행주로 창틀의 먼지를 닦아내고, 아들은 삐걱거리던 현관문 경첩에 기름칠을 하며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그들의 손길이 닿을수록 그저 평범하고 낡았던 임대 아파트는 그들만의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새벽 일찍 건설 현장으로 향했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고된 노동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며느리 역시 식당 주방에서의 힘든 일을 그만두지 않았고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면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곤 했지요.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절망이나 불만 대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사람 특유의 건강한 피로감과 어떤 만족감 같은 것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매달 꼬박꼬박 제게 월세를 가져왔습니다. 처음 월급을 받아 제게 생활비 일부와 함께 월세를 건네던 날, 아들 녀석은 봉투를 내밀며 어색하게 웃었지만 그 눈빛은 더없이 진지했습니다. 어머니 약속한 월세예요. 그리고 이건 저희가 드리는 작은 성이고요. 며느리도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들이 건네는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에 담긴 그들의 책임감과 독립의지가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 값지게 느껴졌어요. 그들은 생활비를 아끼고 아껴 썼으며 아주 조금씩이지만 꼬박꼬박 은행에 미래를 위한 저축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제가 반찬이라도 만들어 가져다 주면 예전처럼 당연하게 받아먹는 대신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다음번에는 자신들이 번 돈으로 작은 과일이라도 사들고 저를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물질적으로는 고되고 빠듯했지만 그 속에는 분명 이전에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희망과 서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샘솟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씩 그들의 사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거나 혹은 그들이 전해주는 소식을 들으며 이제야말로 제 아들 내외가 진정한 어른으로 그리고 온전한 의미의 독립된 한 가정으로 굳건히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저절로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그 철없고 이기적이었던 모습은 이제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으니까요. 때로는 부모의 모진 마음과 혹독한 시련이 자식을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성숙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앞날에 더 이상 쪽팔림이라는 그늘진 단어 대신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일궈낸 자부심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밝은 단어들이 언제나 가득하기를 이 늙은 어미는 두 손 모아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들은 분명 이전과는 다른 훨씬 더 값지고 의미 있는 내용으로 채워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